남편이 죽었는데 당신은 돈을 따지시네요? 감히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한마디가 평화로워 보였던 여자의 인생을 무너뜨렸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심장을 움켜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정윤이는 김치찌개를 푹 끓이며 하루를 준비 중이었다. 어느새 그녀에게도 일상이란 단어가 어울리기 시작했을 즈음이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그녀는 손을 닫고 나가 문을 열었다. 문 앞엔 낯익은 얼굴, 아니, 결코 잊지 못할 얼굴이 서 있었다. 노숙자, 어머, 여긴 웬일이세요? 윤희는 깜짝 놀랐지만 최대한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하지만 노숙자는 조심스러움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이 집 안으로 들어섰다. 안 자고, 나 바빠. 그녀는 제멋대로 자리에 앉으며 가방을 툭 던졌다. 윤희는 말없이 물컵을 하나 놓으며 긴장했다. 그 보험금 말이야. 노숙자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묵직했다. 윤희의 손끝이 잠시 떨렸다. 내가 해먹었어. 당신 남편 거. 보험금. 나야 그거 손 뗀 사람. 그 순간 윤희의 모든 세포가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그녀의 입에서 겨우 새어나온 목소리는 비명도 분노도 아닌 충격 그 자체였다. 내가 안 했으면 그 돈 고스란히 사채업자 손에 들어갔을걸. 당신 남편 빚도 많았잖아. 노숙자는 시치미를 떼며 사탕 하나를 꺼내 물었다.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당신 지금. 윤희는 주먹을 불끈 쥐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눈엔 분노와 절망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때 마침 밖에서 담배를 피우던 정호성이 문틈으로 들리는 말소리에 고개를 갸우뚱하며 다가왔다. 보험금? 그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졌다. 몰래 귀를 기울이던 그는 노숙자의 목소리를 또렷이 들었다. 그래도 말이야, 60억은 너무하잖아. 나한테 도리 좀 해야 되는 거 아냐? 순간 윤희의 눈빛이 바뀌었다. 뭐라고요? 당신 지금 그 말을 입에 담을 자격이 있어요? 노숙자는 질색하는 듯 콧방귀를 뀌며 돈이 죄야? 누군 못 벌어서 안 버는 줄 아나. 난 내 식대로 살아온 거고 당신도 이제 그만 울고불고 해라고 말했다. 윤희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 대신 불꽃이 일었다. 당신이 사람이야? 윤희는 손을 떨며 소파 옆 테이블을 꽉 움켜쥐었다. 사람이면 어때? 세상은 강한 놈이 이기는 거야. 그 돈으로 당신 아들도 살고 당신도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냐? 노숙자의 말에 윤희는 부들부들 떨었다. 패트릭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문을 벌컥 열며 들어섰다. 그만해. 그 입 다물어. 그가 외쳤다. 순간 노숙자의 표정이 굳었다. 너 엿듣고 있었니? 당신이 염치도 없이 이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이건 내 일도 됐어. 패트릭은 윤희 곁에 서며 그녀를 지켜주듯 노숙자를 노려봤다. 더 이상 우리 가족 건드리지 마. 하지만 노숙자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래, 나도 지킬 게 있어서 이러는 거야. 난 내 아들들, 가족들을 지켜야 해. 그 말에 윤희는 찢어질 듯한 한숨을 내쉬며 입을 앙다물었다. 그 순간 누군가의 전화가 울렸다. 김도윤이었다. 어머니,
지금 당장 댁에 가야 할 것 같아요. 도윤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단호했다. 노숙자가 찾아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불안해서요. 방금 확인했어요. 윤희는 눈을 질끈 감고 말했다. 왔어. 지금 내 앞에 있어. 도윤의 말끝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황기찬은 사무실 의자에 앉아 전화기만 바라본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방금 전 통화에서 은행 측은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회장님, 이번 대출 연장 요청은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이미 여러 차례 유예가 있었고 회사 내부 자산 유동성이 문제라는 것도 알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결정은 번복될 수 없다며 며칠 내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담보권 실행에 들어갈 거란 통보였다. 망할 자식들, 그깟 돈 몇 푼에 사람 하나 잡자고. 황기찬은 이를 악물며 전화를 끊었지만 손끝이 떨렸다. 대출 연장이 거절됐다는 건 단순히 자금 문제가 아니라 그를 둘러싼 평판과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이라도 하듯 그의 오른팔 역할을 하던 비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언론 쪽에서 DH홀딩스 내부 비리 정황에 대해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지난 회계감사 때 발견된 일부 자금 흐름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소문이 도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누가 입을 놀려? 황기찬의 목소리는 즉각 높아졌지만 비서는 고개를 숙인 채 더 말하지 않았다. 이미 내부에 구멍이 생겼고 그 구멍으로 새는 정보가 외부로 흘러들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 비리 정황의 뿌리는 자신과 강세리가 엮은 거짓 장부와 페이퍼 컴퍼니 계약서에 닿아 있을 터였다. 황기찬은 이대로면 언론 폭로는 시간 문제라고 느꼈다. 그는 곧장 강세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당장 그 서류들 정리해. H&K랑 주고받은 계약서 전부 폐기하고 메일 계정 싹 지워. 당장이다. 그러나 세리는 냉소적인 말투로 대꾸했다. 이제 와서 무슨 정리? 당신이 시작한 일이야. 책임도 같이 져야지. 황기찬은 입술을 깨물며 통화를 끊었다. 그는 사무실 창문을 열었다. 바깥 공기는 차가웠고 여름이 다 갔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다가왔다. 이마를 짚으며 앉은 그는 순간적으로 어지럼증을 느끼며 몸을 휘청거렸다. 비서는 재빠르게 다가와 부축하려 했지만 황기찬은 손을 내저었다. 괜찮아. 아직 안 끝났어. 이 바닥에서 다시는 무릎 꿇지 않겠어. 그의 눈동자엔 여전히 집요한 욕망이 번뜩였지만 손등에 맺힌 식은 땀이 그 불안을 대변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문이 열리고 황기만이 해맑게 사무실로 들어섰다. 형, 우리 그때처럼 놀자. 기억나지? 공룡 장난감. 내가 아직도 가지고 있어. 황기만의 천진난만한 얼굴을 본 황기찬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다. 그는 갑자기 복부를 부여잡고 고개를 떨구며 주저앉았다. 황기만은 깜짝 놀라 손을 뻗었고 비서는 당황해 뛰쳐나가 응급키트를 챙겨왔다. 바닥에 무릎 꿇은 황기찬은 한 손으로 구토를 참으려 애썼다. 그러나 피가 섞인 침이 입가로 흘렀고 그는 손바닥으로 그것을 닦아내며 비실거리며
일어섰다. 괜찮다, 괜찮아. 하지만 아무리 그가 스스로를 달래보아도 몸은 그를 배신하고 있었다. 그는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이거 단순한 스트레스성 위험이 아닌데. 한참을 지나서야 그는 자리로 돌아왔다. 그러나 이미 책상 위는 뒤엉켜 있었다. 누가 봐도 무너진 남자의 흔적이었다. 이제 시간 문제야. 비리, 배신, 질병 모두 나를 향해 덤벼드는군. 황기찬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내려가는 속도는 그의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를 것이었다. 세리는 욕실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메이크업은 말끔했지만 그 눈동자엔 광기가 서려 있었다. 그녀의 손은 자기도 모르게 칫솔꽂이를 움켜쥔 채 덜덜 떨렸다. 태호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이제 지호는 내 아들이야. 미국에서 새 출발할 거야. 그 말이 곧 자신의 삶이 끝장났다는 선언처럼 들려왔다. 지호는 자신이 가진 거의 유일한 무기였다. 모든 걸 잃고도 그 아이만큼은 지켜야 했다. 아니, 지켜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뭘 위해 여기까지 왔는지조차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세리는 거울을 똑바로 응시하다가 이성을 잃은 듯 거울을 손으로 내리쳤다. 안 돼, 안 돼. 그 아이까지 뺏기면 난 뭐가 돼. 거울에 금이 가고 손등엔 피가 배어들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저 거울 너머로 보이는 점점 더 낯설어지는 자신의 얼굴을 노려볼 뿐이었다. 그 시각 강재인은 사무실에서 조용히 강세리의 노트북을 분석하고 있었다. 정호성이 어렵게 꺼내온 포렌식 전문가와 함께 분석한 결과 몇 차례의 로그 기록 중 이상한 흔적이 발견됐다. 캐서린이라는 이름의 외국 이메일 주소로 접속된 로그인 기록, 그리고 그 주소로 주고받은 메일 중 일부에는 다국적 투자사와 DH홀딩스 간의 이중계약서 초안이 첨부돼 있었다. 이거면 충분해요. 세리가 태호의 여동생 캐서린의 정체를 도용했단 증거, 그리고 황기찬이 세리의 신분을 알면서도 투자 유치에 이용한 정황 법적으로도 압박할 수 있어요. 김도윤이 조용히 말했다. 강재인은 화면을 지켜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여기까지 오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하지만 이제 시작이에요. 다음 날 세리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DH홀딩스 회의실에 들어왔다. 언제나처럼 단정한 셔츠와 재킷, 또각또각 울리는 힐소리.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그녀의 미세한 동작엔 불안이 스며 있었다. 태호가 자신에게서 지호를 빼앗겠다고 한 그날 이후 세리는 점점 침착함을 잃어가고 있었다. 회의 도중 강재인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세리는 흠칫 놀란 듯 몸을 움찔했다. 제인은 조용히 앉아 자료를 펼쳤고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이전의 친구가 아닌 냉정한 심판자 그 자체였다. 세리는 무심히 물었다. 강재인, 뭘 그렇게 뚫어지게 봐? 내가 내 아들한테 했던 짓, 내가 만든 가짜 신분, 내가 벌인 계약 이제 다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서. 제인의 말에 세리는 입술을 꽉 깨물었고 주변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정윤이는 이미 법률 자문단과 함께
강세리와 황기찬의 가족 연루 범죄를 입증할 시나리오를 준비 중이었다. 그녀는 미란과 함께 회의실 밖에서 모든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다. 제인이는 이길 수 있어. 세리는 끝났어. 그 전에 지호부터 구해야지. 저런 여자한텐 어울리지 않아. 아이 같은 건. 미란의 말에 정윤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이미 양육권 이전을 위한 증거 정리, 세리의 정신문제 입증 등 모든 법적 루트를 검토 중이었다. 그날 밤 세리는 황기찬의 집을 찾았다. 그에게 달려가 우리 지금 뭔가 해야 해. 지호를 데려가려고 해. 제인이 나한테 협박하고 있어. 라고 다급하게 외쳤다. 그러나 황기찬은 이미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무너져 있었다. 넌 왜 항상 그렇게 자멸적인 선택만 하냐? 이건 내가 저지른 일이야. 세리는 미간을 찌푸리며 입을 다물었다. 자신을 감싸주던 황기찬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이제 아무도 남지 않았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나와 홀로 밤거리를 걸었다. 휴대폰 화면에는 지호 최근 통화 없음이라는 메시지가 깜빡이고 있었다. 그 아이조차 자신에게 등을 돌린 걸까? 그 시각 김도윤은 강재인과 함께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태호는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지호는 내 손으로 키울 겁니다. 다시는 누군가의 도구로 쓰이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에 강재인은 고개를 끄덕였고 도윤 역시 우린 이 아이부터 지켜야 해요. 그게 시작입니다. 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 누구보다 높이 올라간 줄 알았던 세리. 하지만 지금 그녀의 발밑은 사라지고 있었다. 가족도 연인도 친구도 아이조차 그녀 곁을 떠나가고 있었다. 강세리는 자신을 감싸주던 모든 이들에게 등을 돌린 채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사무실에서도 집에서도 지호 곁에서도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던 그녀는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공포를 견디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보다 먼저 자신의 자리를 비워둔 이가 있었다. 바로 황나라였다. 황나라는 마지막까지 자신을 짓누르던 명품 쇼핑백과 은행 통장을 정리해 가방 하나에 담고 그날 오후 아무 말 없이 자취를 감췄다. 그녀의 책상 서랍 안에는 손편지 한 장만이 남겨져 있었다. 엄마로서, 딸로서, 인간으로서 무엇 하나 제대로 해낸 게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제 방식의 사죄예요. 부디 누군가에게는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편지를 읽은 김도윤은 말없이 봉투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감정이 복잡했다. 그녀가 미성년 시절 저지른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또 그녀가 그것을 후회하고 있다는 것도. 하지만 그 모든 과거가 누군가의 생을 앗아갔고 또 다른 누군가를 망가뜨렸다는 사실 역시 지울 수 없었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미성년자였으니 죄는 없다고 하지만 누군가에겐 지옥이었겠죠. 그리고 지금도 정윤이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다 그저 조용히 어깨를 토닥였다. 상처는 치유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법이다. 한편 정호성과 강승우는 오랜 갈등 끝에 서로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내가 아들이라고 생각하니 왠지 예전 미란이 눈을 쏙 빼닮았던 시절이 떠오르더라. 정호성이 농담처럼 말하자 승우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진작 말하시죠. 엄마도 그렇게 속글을 이렇게. 미라는 두 사람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다가 정윤이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이젠 좀 믿어보세요. 우린 진짜 가족이에요. 정윤이는 여전히 약간의 불신을 담은 눈으로 미란을 바라봤지만 더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시각 강재인은 사무실에서 태호와 함께 서류 정리를 마치고 있었다. 이중 계약서 관련 자료를 정리하며 정윤이 측 변호인단과의 미팅을 앞두고 있던 그때 태호가 불쑥 말을 꺼냈다. 지호가 오늘 아침에 그러더라고요. 아빠랑 같이 미국 가면 강아지도 키울 수 있어요? 라고. 강재인은 순간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태호는 웃으며 덧붙였다. 이제 지호는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해야 해요. 그 아이는 더 이상 혼란 속에 살면 안 돼요.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시선이 강재인을 조용히 꿰뚫었다. 지호는 제가 지킬게요. 당신도 내가 지킬 거예요.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이 서서히 요동쳤다. 무너져 있던 마음 한편이 조용히 흔들렸다. 그러나 그 순간 문틈 사이로 조용히 회의실을 들여다보고 있는 시선이 있었다. 황기찬이었다. 그의 눈은 이성을 잃은 듯 붉게 충혈돼 있었고 손은 가죽 장갑을 쥔 채 떨리고 있었다. 자신이 애써 지키려 했던 두 존재, 강재인과 지호 모두가 자신의 곁을 완전히 떠났다는 사실을 그 짧은 장면만으로도 깨달을 수 있었다. 지호는 내 아들이라고? 당신이 뭘 안다고? 기찬은 중얼거리며 뒤돌아섰다. 어깨를 감싸는 정장을 더 이상 힘있게 견디지 못하는 듯 보였다. 그가 복도 끝을 걸어가자 그의 그림자는 점점 뒤틀리고 불안정한 모습으로 길게 늘어졌다. 한편 정윤이는 정호성과 함께 남은 증거 정리를 하고 있었다. 윤희 씨, 이 증거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강세리가 캐서린의 이름을 도용하고 기찬이 그걸 묵인했단 걸 입증할 수 있으니까. 윤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 사람들 그냥 무너뜨릴 게 아니라 지켜보게 해야죠. 자신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똑똑히 느끼도록. 정호성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 말의 무게를 조용히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날 밤 강재인은 혼자 지호의 침대 머리맡에 앉아 있었다. 아이는 곤히 잠들어 있었고 옆자리엔 작은 강아지 인형이 꼭 안겨 있었다. 제인은 조용히 이불을 정리해주며 말했다. 이제 내가 지켜줘야 해. 너도 태호도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니까.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태호가 말했듯 이 싸움은 지금부터가 진짜였다. 지호를 위한 싸움이자 또 한 번 빼앗기지 않기 위한 복수의 완성이었다. 강재인이 지호의 방을 나선 직후 복도 끝에서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다. 황기찬이었다. 그는 언제부터 그 자리에 있었는지도 모를 채로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고 지호가 더 이상 자신의 곁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더 이상 분노도 절망도 아닌 어딘가 허망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그는 곧장 차에 올라탔다. 목적지는 한산한 골목 끝의 대학병원. 황기찬 씨? 예. 저희가 다시 검토한 결과를
오늘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사기입니다. 위 전이에다간 전이까지 확인됐고 현재로선 수술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황기찬은 말이 없었다. 의사의 입은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의 귀에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마치 세상의 소리가 모두 멀어지는 듯 했다. 수명은? 의사는 고개를 숙였다. 길어야 몇 개월입니다. 황기찬은 천천히 병원 복도를 걸어 나왔다. 손에는 한 장의 진단서가 들려 있었다. 병원 앞 벤치에 앉아 한참을 들여다보던 그는 문득 지갑에서 라이터를 꺼냈다. 그리고 진단지를 접어 불을 붙였다. 불길이 그 문서를 태우며 하늘로 오르는 동안 그는 말없이 중얼거렸다. 내가 먼저 무너지기 전에 그 누구도 서 있게 두진 않겠어. 같은 시각 노숙자는 또다시 정윤이를 찾아왔다. 이번엔 더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있었다. 이건 당신 남편 말고도 그 전에 내가 처리했던 다른 건들이야. 그냥 경찰에 넘기면 그만이겠지만 그 전에 생각 좀 해보시라고. 정윤이는 치를 떨었다. 당신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에요. 범죄예요. 그러나 노숙자는 느긋하게 웃으며 되물었다. 그럼 경찰 부를 거예요? 그쪽 아들도 연루돼 있잖아. 김도윤? 그놈도 같이 무너지는 거 보고 싶진 않을 텐데. 윤희는 말없이 전화를 꺼내 들었다. 네. 강남서 강력계요? 네, 제가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노숙자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너 이거 진짜 끝까지 가겠다는 거야? 윤희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지금이라도 끝낼 수 있을 때 끝내세요. 안 그러면 법이 당신을 끝낼 거예요. 정호성은 이 소식을 듣고 곧장 윤희에게 달려왔다. 괜찮아요? 그 여자 뭘 또 꺼냈대요? 보험 사기건에 남편 살해 의혹까지 이젠 내 손으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겠어요. 그녀의 눈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한편 강재인은 세리의 노트북을 정밀 복구하던 중 마침내 캐서린 명의로 작성된 H&K 이중 계약서의 원본 PDF 파일을 확보하게 된다. 이게 드디어 나왔네. 도윤이 옆에서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다. 이거면 끝났어요. 이걸 검찰에 넘기고 투자사 계약 취소 절차에 들어가면 DH홀딩스는 외부 자금 수혈 자체가 불가능해져요. 제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세리든 기찬이든 이번엔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거예요. 그녀는 그 문서를 출력한 뒤 조용히 손으로 쓰다듬었다. 도희야, 조금만 기다려. 언니가 이젠 정말 끝낼게. 그리고 그날 밤 황기찬은 자신의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엔 아무것도 없었고 그의 두 손은 가끔씩 떨리고 있었다. 전화기 너머로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다. 회장님, 내일 투자사 측에서 계약 취소 관련 미팅이 잡혔습니다. 외부 회계 감사도 들어오기로 했고요. 그는 말없이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때 누군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형, 우리 같이 놀자. 어릴 때처럼. 황기만이었다. 천진한 눈동자, 7세 지능의 형은 웃고 있었지만 기찬은 그 웃음조차 견디기 힘들었다. 형 미안하다. 너도 내가 망쳤어. 기만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형의 손을 잡았다. 형 울어. 기찬은 웃는 듯 울고 있었다. 형 아프면 병원 가자. 병원 소용없어.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걸음을 옮겼지만 문 앞에서 비틀거렸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의 몸이 옆으로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기만은 당황해하며 외쳤다. 형, 형, 왜 그래? 황기찬은 숨을 몰아쉬며 마지막 힘을 짜내듯 중얼거렸다. 이 집은 이제 끝이야. 그의 눈동자가 천장을 향해 멍하니 뜨인 채 이내 미세하게 흔들렸다. 정적이 사무실을 감쌌고 창밖으로는 밤하늘의 별빛 하나 없이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